연쇄살인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흔히 연쇄살인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실제로 중세 이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중 기네스북에도 기록된 최악의 연쇄살인마가 있으니 612명을 잔혹하게 고문, 살해하고 피해자의 피로 목욕까지 하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100% 실화,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된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연쇄살인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백작 부인 바토리 엘리자벳.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공국에서 한 사체가 발견됩니다. 사체는 젊은 여자로 몸 곳곳에는 고문의 흔적과 강제로 피를 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헝가리는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 중인 상황. 그래서 민간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 따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세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실종과 납치 사건이 만연했던 시대적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성벽 아래 마을 뒷산까지 납치된 젊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헝가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범. 이후 10여 년 동안 헝가리의 리르바토르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국왕이 나서서 조사를 하는데 경비대는 피해자의 마지막 생존 흔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피해자들은 차흐티체성으로 일하거나 공부를 하러 갔다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모든 정황이 성주인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당시 헝가리 국왕인 마티아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동유럽 최고의 명문가의 백작 부인을 뚜렷한 증거 없이 재판장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1610년 한 여인이 차흐티체성에서 극적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녀의 고발로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잔혹한 차흐티체성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헝가리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사건. 이 사건의 범인은 바토리 엘리자베트로 밝혀집니다. 1560년 트란실바니아 공국 나르바토르에서 태어난 바토리 엘리자베트. 그녀의 가문은 바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의 왕 바토리 이슈투반의 치세 아래 동유럽 최고의 명문가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또 그녀의 사촌 오빠는 헝가리의 왕, 외사촌은 폴란드의 왕일 정도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헝가리어는 물론 라틴어, 로마어에 능했으며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가문의 자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또 트루크와의 긴 전쟁 당시 바토르 엘리자베트가 관리하는 영지가 적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가부, 전쟁 포로의 부인 등 피해 여성들을 대표해 서신을 주고받고 그들을 돌봐주는 등 영지 내의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째서 최악의 연쇄살인마, 희대의 악녀가 되었을까요? 바토리 엘리자베트의 외형은 한눈에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상당한 미인으로 하얗고 탱탱한 피부, 고운 입술, 깨끗한 눈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주름으로 그녀의 성격은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녀가 바토리의 머리를 빗기다 실수로 머리를 조금 심하게 잡아당기게 되고 화가 난 바토리는 시녀의 뺨을 때립니다. 그때 바토리의 반지에 긁혀 시녀의 피부가 찢어지고 그 피가 바토리에게 튀는데
그 순간 바토리는 피에 묻었던 피부가 평소보다 좀 더 하얗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녀의 생피가 피부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명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녀의 인생은 크게 변합니다. 바토리는 머리를 당겼던 시녀를 살해하고 전신에서 모든 피를 짜내 피부에 바르는 엽기적인 행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성의 하녀, 영진의 처녀까지 뻗쳐 납치, 강금, 고문, 살해를 합니다. 10년 동안 지속된 범죄 행위로 그녀의 영지 내에선 처녀의 씨가 마릅니다. 그러자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하나의 비책을 생각하는데, 바로 평민의 처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취업을 알선하여 성으로 모이게 하는 것. 하지만 제 발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문은 없었습니다. 일단 성에 들어온 처녀들은 각종 고문기구를 이용하여 전신의 피를 한 방울도 없이 짜내는데, 그 방법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잔혹하게 피를 짜대던 바토리 엘리자베트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만큼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측근들은 귀족 처녀의 피여야만 더욱 효과가 있다고 부추기고, 이에 바토리는 성내에 귀족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귀족 여학교를 설립하여 한 번에 25명씩 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들 또한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피를 빨렸는데, 이때쯤이면 바토리도 조심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바토리는 1960년까지 이러한 살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직자에게 장례를 치르게 해 묘지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체수가 늘어나고 의심을 품은 성직자가 장례를 거부하자 시체는 들판이나 헛간, 성, 바로 옆 창가, 근처 채소밭 등 아무렇게나 묻었습니다. 또한 시체 내구는 그냥 성벽 밑으로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납치된 피해자 중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하여 외부에 신고하면서 바토리의 연쇄살인이 멈추게 됩니다. 귀족의 신분이라 왕국의 군대까지 투입하여 차이티테성에 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데, 그리고 차이티테성을 수색하던 경비대와 군인들은 모두 경악을 하고 맙니다. 1610년 12월 30일 성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간 트루조 조지와 경비대가 본 광경은 온몸에 피가 모두 빠져버린 여자의 시체와 꼬챙이에 찔린 채 살아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 피가 말라붙은 칼, 송곳, 온갖 종류의 고문 기구들과 만신창이가 된 젊은 여자가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 주변을 파보니 여자의 시체가 50여 구나 나왔습니다. 1911년 이 사건은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러나 귀족의 신분인 바토리는 벌석 재판으로 총 8차례의 재판을 치렀습니다. 대신 증인은 성의 하녀 등으로 2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집사는 처녀 37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그 밖의 하인들은 대개 몇 주일에서 몇 달 동안의 고문을 당한 뒤 처녀들을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대개 고문은 수하들이 담당하였지만 가끔은 백작 부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총 숫자는 612명이라고 합니다. 612명. 이는 바토리가 모든 희생자들을 전리품 삼아 일기장에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결국 8차례에 걸려 열린 재판으로 1914년 고문에 가담한 하녀들과 사람들은 모두 목이 잘린 채 화형에 처해지는데, 바토리는 귀족의 신분으로 최고형인 종신 구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빛도 공기도 마실 자격이 없이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 외에 모든 것이 밀폐되어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탑 꼭대기 독방에 갇혀 서서히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결국 감금된 지 4년 만에 1914년 54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 후 이 이야기는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최악의 연쇄살인마였을까요? 알려진 역사가 워낙 비현실적이라 그녀가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과연 612명이 죽을 때까지 몰랐냐는 것입니다. 바토리의 살인은 1910년에 막을 내립니다. 슬로바키아의 면적은 현재 500평만 킬로미터, 인구는 550만 명. 17세기는 인구를 10분의 1로 가정하였을 때 55만 명, 즉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8명. 대략 1평방킬로미터당 처녀가 2명이라고 사정하였을 때 612명을 납치, 살해하려면 얼마나 넓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정도 납치가 일어나며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고 나라에는 봉기가 일어나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살인이 시작된 시기는 1580년, 즉 바토리가 25살 정도입니다. 오늘날보다 수명이 짧았다고 가정을 해도 미모에 집착해서 살해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바토리는 처녀의 피를 짜내서 목욕을 했다는데 바토리가 혈액으로 샤워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인 한 명의 신체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피를 모두 짜내도 키는 5m 정도 나옵니다. 욕조의 용적은 대략 300m 정도이므로 피로 욕조를 채우려면 한 번에 60명 정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방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고 피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하여 대부분의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유역질을 유발합니다. 넷째, 헝가리의 역사학자 나기 나즐로는 저서에서 엘리자베트 바토리가 연쇄살인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재판 기록에 있다는데 일반적인 재판 기록에는 구체적인 제명과 범행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트 바토리의 제명은 마녀의 근거는 바토리의 일기장이라는데 바로 바토리의 일기장에서 61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은 불에 태워져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그로 인해 일기장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성의 하인들. 그들은 바토리와 결탁하여 살인과 고문을 즐겼다는 명목으로 모두 하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으로 엘리자베트 바토리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엘리자베트 바토리가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은 정치적 음모라는 것. 당시 전쟁 중인 상황에서 사촌 오빠이자 헝가리의 국왕 마티아스는 엘리자베트 바토리에게 전쟁 자금을 원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토리는 거절하는데 이에 분노한 마티아스 국왕은 그녀를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 죽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종교개혁 당시 바토리의 가문은 대대로 칼뱅교를 믿었는데 이 때문에 종교 분쟁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토리 엘리자베트를 마녀로 고발한 사람은 같은 개신교의 루터파 목사였고 영지는 바토리 엘리자베트의 자녀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반역이 아닌 단순 연쇄살인이기 때문에 당사자만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라는데
여러 가지의 반대 의견도 있지만 아직도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 연쇄살인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